진동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주 큰 피해는 없다고 기상청에서 발표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매주 토요일 2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하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부터 천하람 변호사 누굽니까? 네, 저는 한동훈 장관 꼽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저 요즘 사실 한동훈 장관이 약간 이슈가 좀 뜸한 부분도 있었는데, 김의겸 의원이 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술자리 의혹 같은 거를 제기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고요. 좀 최근에 이런 민주당 의원분들의 이런 얘기들이나 가끔 지난번에 이제 청문회 단계에서의 얘기들 보면은 저는 민주당 내에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그룹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민주당 안에 있어요? 네, 저는 민주당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캠프 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한동훈 띄워주려고. 자꾸 띄워주고 있다? 네, 띄워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코멘트 하실래요? 아니,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만, 이제. 근데 띄워주려고라기보다는요, 아마 이제 이거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팩트체크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어찌 보면 옛날 얘기까지 꺼내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국무위원이 그런 경우 잘 없죠. 야당 국회의원을 직접 대놓고 예전에 있었던 일을 소환하고 면허증 받았냐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막 세게 나오는 게 오히려 약간 뭔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요. 보통 이제 아닙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흥분돼 있고 굉장히 좀 그냥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좀 저희처럼 이제 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찔리나 보다. 이렇게 보여요, 그냥. 뭐가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세게 나온다. 그렇죠. 이런 언급은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어지간하면은 그냥 쿨하게 아닙니다 하고 넘어갈 텐데 이제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동훈 장관이 그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너무 강하게만 가면은 또 반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김의겸 의원이랑 그때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김의겸 의원이 약간 주춤하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뭘 걸겠다 이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뭘 걸겠습니까 할 때 또 김의겸 의원은 걸겠다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또 약간 주춤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스스로도 본인이 얘기한 의혹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확신이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 아니냐 해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세게 반응 나왔다. 여기 좀 이따 한 번 더 짚어보고요. 네. 자,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주 뜬 인물?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 조금 많이 언급되는 게 이분이 사실은 이제 대중성은 약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고. 저희 조금 전에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당대표 얘기가 언급되고 있고 물론 이분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는 공천이 안 됐잖아요. 공천이 안 되면서 사실은 뭐 당대표 도전이지만 뭐 최고위원 해서 자기 공천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없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정도의 대중성은 없으니까 당대표 정도에. 그래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새로 보면 당대표는 안 돼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공천을 받겠다. 지난번에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됐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본인 정치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당대표를 언급다는 것 자체가 뭐 신윤핵관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예. 약간 권력의 그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윤핵관이 있던 틈을 본인이 약간 차고 들어가는 모양새라서 그래도 어쨌든 정치적인 스탠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근데 뭐 물론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고 또 뭐 그 인천이 지역구다 이런 면에서 플러스 요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1대1 구도가 됐을 때 친윤의 최종 주자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중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약한 거 아니냐. 뭐 조금 아까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저 활동을 좀 뜸하게 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대표 선거라는 거는 이제 선거 과정에 들어와서보다는 또 그 전에 본인이 쌓아놓은 정치적인 자산이나 이미지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어떻게 캐스팅 보트를 질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히 뜨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천하람 변호사 누굽니까? 뭐 좀 너무 맨날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다르게 정해봤는데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니 대표가 됐는데 진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뜬 인물이라고 하면 뜬 인물일 수도 있는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됐는데 대표가 된 줄 모르는 분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의당 대표 선거하는지도 몰랐던 분들도 많았을 거고 대표가 되셨는데 된 게 언론에서나 여론에서나 별로 대서특필되지가 않아요. 기대감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재창당 수준의 어떤 쇄신을 정의당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정미 체제가 새로 출범하는데도 이 정도 반응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정미 신임 대표로서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새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기분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취지에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그냥 진인물로 하기보단 떴지만 좀 그럼요. 아직 앞으로 더 도전이 많은 인물 뭐 이렇게 정도입니다. 예. 자,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은 뭐 저는 이제 김진태 지사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미안하다. 진심이 아니었는데 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사태에 지금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뭐 세금은 다는 아닙니다만 2천억 정도 막을 거를 지금 50조로도 못 막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인식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뭐 이분 100% 잘못은 아니죠. 대외적인 경제적인 환경인데 이분이 국회의원 할 때도 굉장히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안 하면 뭐 뛰어내리겠다. 뭐 안 돼. 빨리 안 되면 뭐 사퇴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던 분이거든요. 예. 갑자기 근데 태도를 돌변해서 이거 문제 있으니까 지급보지 못하겠다고 하면 일파만파 커진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뭐 전 지사가 한 거고 민주당이 한 거고 자기는 뭐 그냥 판단만 좀 잘못한 거다 이러고 있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검사 출신이 이게 도지사랑 이렇게 대통령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는 좀 지적이 나오죠? 당연히 뭐 나오죠. 특히 약간 경제통이라고 할 만한 분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저런 구체적인 걸 따져보면 이게 김진태 지사가 이렇게까지 큰 사태가 될 걸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 또 당시에 이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너무 성급하게 부도라고 이제 시장에 이렇게 터트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김진태 지사가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주고 또 이런 사태를 야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저희가 많고요. 또 저희 당에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좀 대처하기 위해서 뭐 전임 최문순 지사 때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사실 얼마나 그렇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전임 시정에서 해놓은 상태대로 이어받는 게 당연한 한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전임 지사가 잘했네 못했네 그걸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좀 아까 뜬 인물 뭐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가 나왔고 김의겸 의원의 그 이른바 술자리 의혹 제기 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김의겸 의원이 어떤 한 언론사의 취재 내용을 듣고 확인차 물어봤고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고 지나갈 법도 한 일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여야 뭐 다른 의원들도 자꾸 가세를 해가면서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영원 대표?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적 없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장관직 걸겠습니다. 김 의원님 뭐 걸겠습니까? 근데 더 나와서는 우상훈이 옛날에 술 마실 때 그랬는데 뭐 민주당 그렇습니까? 뭐 김의겸 의원 대변인 했는데 그때 청와대는 그랬습니까? 그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명백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적 조치할 거면 하면 돼요. 뭐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무슨 어떤 질문을 하거나 이럴 때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쨌든 자제심을 잃는다. 이제 그런 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때 자리에 있던 이 모 총재와 그 강모 기자와의 대화도 보면 이 총재가 그거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왔었다는 거를. 자유총연맹 전 그렇죠. 총재. 그렇죠. 예. 인정하고 있고 그 남자친구와 그 첼리스트의 대화록도 쭉 다 들어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근거가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총재라든지 아니면 첼리스트라든지 남자친구라든지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 발언이 아니고 사실은 나는 그 당시에 19일 날 밤 그리고 20일 날 새벽까지에 뭐 난 집에서 잤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7월 20일이 어떤 일이냐면 원래 오전에 여가부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연기됐거든요. 연기됐는데 그날도 많은 기자나 이 SNS상에서는 전날 한잔 하셨나 보다.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딱 나왔기 때문에 이거 팩트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아닙니다 정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저는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감정을 드러냈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무조건 어떤 팩트 체크나 뭐를 할 때는 졌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찔린다 아니면 뭔가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면 뭔가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막 화낸다고 해서 저 사람 말은 사실 거야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선 그러니까 녹취록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뭔가 근거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런 녹취록들의 정보를 접한 의원으로서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진짜 사실은 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사실 여러 언론에서도 그런 논평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김의겸 의원 사실 기자 출신인데 이거 본인이었으면 보도했겠냐고. 이 정도로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하셨겠냐라고 묻는 얘기들이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정도 사건이고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재임 중에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스캔들은 그 터트리는 게 그 스캔들이 어떤 중요성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팩트체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있는 녹취록을 근거로 터트린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민주당의 뭐 온갖 사람들에 대해서도 몇 명만 마음 먹고 3인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장소가 정확하게 어딘지 특정도 안 되고 김앤장 변호사가 무슨 30명이나 갔다는데 그 중에 단 한 명한테로부터도 확인도 받지도 못하고 이런 빈약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한동훈 장관이었어도 이건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이거는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좀 희화화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국회의원이 유튜버의 지위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에서도 김의겸 의원실에서도 대단한 어떤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 차원에서 무슨 특인이 TF를 만든다는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게다가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 중에 이거는 조금 김의겸 의원이 좀 성급했던 것 같다. 좀 전략 미스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극성지지층한테 문자 폭탄을 받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다. 이성적인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장소는 어느 정도 얘기했잖아요. 갤러리아 근처에 있는 데라고 얘기했고 사실은 이재창 전 총재와 기자의 대화 내용에서 그런 사실 만약에 그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 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끊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있긴 있는데 내가 말을 못 합니다.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근거가 있는 거죠. 근거가 왜 없는 거겠어요? 그 자리를 주재했다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그 첼리스트는 이재창
그분 통해서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럼 뭐 돈 받은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맞는 거니까. 근데 아주 그냥 대충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뭐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서까지 얘기할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정말 이상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받았을 때는 그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예. 이분이 그러면 거기서 한 3시간 동안 뭐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연주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왔으면 그 기억을 다 하겠어요? 근데 발언하는 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있을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천하람 변호사는 전혀 근거 없이 이런 녹취록 등등이 다 그냥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 참석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팩트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총재 직무대행 했다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람도 정확한 참석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컨펌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터트리고 팔로우업도 없다 그러면은 저는 되게 우스운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일단 김앤장 변호사 30명 갔다는 것부터 저는 되게 우습다고 생각했거든요. 30명 정도의 그 김앤장 변호사들이 가잖아요. 이게 보안이 유지가 안 됩니다. 제가 3명이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이게 그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일단 가긴 했습니다만은 다음 주까지 계속 정치권의 이슈로 이어질까요? 아니 결국은 이제 팩트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장소라든지 아니면 가능할까요? 뭐 가게라든지 아니면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왔는데 뭐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겠죠. 시간은 걸린다. 걸리겠죠.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만약 있었다 그러면 장관이 로펌 사람들과 어울린다. 대통령이 또 밤에 그렇게 어울려서 술 마신다.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설령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없었어요? 그게 무슨. 그럼 다음 날 왜 안 나왔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니. 다음 날 일찍 나와서 보고 받았으면 되죠.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직무를 하셨겠죠. 뭐. 자, 여기서 더 논의를 전개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팩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사실 여야 간에 지금 제일 큰 거는 이 민주당사 압수수색하고 또 그래서 시정연설 민주당이 보이콧하고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리고 시정연설 거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 잠깐 들어보고 이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공정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이들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결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국회의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 민주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또 시정연설 보이콧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이재명 대표의 레토릭이 너무 과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사를 뭐 검찰이 침탈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그냥 뭐 증거 자료를 몇 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까지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민주화 운동하다가 지금 탄압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측근의 어떤 비리 혐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면 오히려 제가 이재명 대표였다면은 이게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와 관련된 아니 제 측근과 관련된 일로 우리 당사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 다시 그리고 이런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거에는 내가 잘 돌파할 테니까 우리 당은 뭐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도 애써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뭔가 이 여러 가지 본인과 본인의 측근에 대한 이슈들을 당에 대한 이슈로 좀 치환하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것을 이걸 뭔가 민주당이 대응해야 될 만한 일로 바꾸려고 되게 노력한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좀 이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정연설은 저희도 대통령께서도 유감 표명이나 이런 거 좀 하고 좀 야당을 이렇게 뭐랄까요 다시 시정연설 안으로 이렇게 좀 끌어들이는 좀 초대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민주당도 좀 판단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승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의무를 위해서 우리가 간다라고 했으면 훨씬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양쪽 다 뭐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이 너무 없고 극한 대치만 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저는 양쪽 다 이번에 이 시정연설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현건택 변호사. 뭐 저도 그날 이제 압수수색하는데 현장에 쭉 있었는데요. 나중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침에 저도 아침 방송학원에 들었는데 그 뭐 영상 다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뭐 영장 제시도 안 하고 그냥 당직자 출근할 때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절차로 문제가 있죠. 보통은 할 때 이제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영장을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편법을 쓴 거죠.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뭐 택배 왔다든지 아니면 손님 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다 편법이에요. 저는 택배 왔다고 해서 문 열어줘서 영장 집행했을 때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는 봐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거절하면 거절한 거 따라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직원 들어갈 때 그냥 그 영상 보시면 알죠. 쭉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계속 이게 뭐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그러는데 어쨌든 당사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가게 돼 있습니다. 민주영웅이라는 데가.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얘기했죠. 이게 근무한 지 얼마 안 됐고 온 것도 없다. 사실 그날 가져간 것도 파일 6개인데 3개는 같은 거니까 파일 4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시정연설도 지금 국회의장도 하루 전에 어쨌든 좀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하시면 그래도 모양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도 사과했는데 우리도 들어가야지. 뭐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국회 그 발언하고 처음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뭐 사과할 일도 없고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국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뭘 할 생각 자체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번 시정연설 보이콧은 미국에서의 그 비속어 논란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이 민주당사 압수수색 때문인 거예요? 둘 다 있죠. 둘 다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비속어 논란 사과만 했다고 해서 시정연설 보이콧을 그래도 명분이 약해지죠. 만약에 사과를 하면 하나는 들어준 그렇죠. 거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죠. 나 사과했다. 그리고 뭐 검찰이 하는 일은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대로 못한다.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옹색해지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명분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뭐 근데 뭐 검찰의 영장 집행 이런 건 뭐 디테일한 게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영장의 집행 장소는 기본적으로 그 김용이 있던 민주연구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라서 그건 뭐 약간 민주당에서 기분은 나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뭐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약간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감 표명 정도 하고 피켓팅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 쪽에 가서 뭐 인사라도 하면서 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같이 좀 하고 나와서 또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항의하시면 어떻겠냐.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이게 궁색한 처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대통령실의 정무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좀 창의적인 해법들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피켓 들고 시위하는 야당 의원들 앞에 한번 갔어야 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사라도 좀 하고 뭐 좀 못마땅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 시정연설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아무튼 그 시정연설 보이콧 또 당사 압수수색 뭐 요 얘기 조금 나눠봤습니다만은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의혹 이런 부분은 연일 좀 새로운 뉴스들이 나옵니다. 뭐 유동규 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검찰발 뉴스로 나오기도 하더니 어제는 이제 법원발 뉴스로 나왔어요.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 공판 도중에 남욱 변호사가 이 시장 당시 성남시장의 지분이라고 하는 언급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 우선 현근택 변호사 이렇게 자꾸 뭐가 한 걸음씩 더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대장동 사건 재판은 쭉 진행 중입니다. 그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사 중인 정치자금하고 좀 별개인데 남욱 변호사가 이제 피고인이거든요. 근데 피고인이 뭐 직접 하진 않은데 남욱 변호사가 변호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영학 회계사한테 직접 자기가 증인 신문을 한 거죠. 뭐냐면 이게 서로 지분 싸움이거든요. 지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김만배가 50%를 가져갔는데 한번 그 지분을 가져갈 때 이게 내만 다 갖는 게 아니라 뭐 이쪽 지분도 있으니까 내가 가져간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했더니 정영학 회계사는 그런 적 없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어찌 보면 이제 그 지분이라든지 돈 문제 가지고 서로 이제 말이 다른 거죠. 정영학 회계사가 왜 그러냐면 이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제출했잖아요. 자기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뭐 유동규한테 700억 주기로 약속했다도 다 녹취록에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장동 이분들이 이제 완전 이해관계가 다 갈렸다. 이제 자기 건 지켜야 되고 죄는 다 남한테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말이 막 모순되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얘기를 해도 사람이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다르죠. 예. 그럼 심지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그 700억도 어떻게 나온 거냐면 좀 달라. 유동규가 계속 달라고 하니까 김만배가 그럼 내 버는 거 반 줄게. 그거거든요. 그 반이 결국은 1,400억 벌었으니까 반이 700억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론 이거를 뭐 법적으로 약속이다 그러면 뭐 약속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술자리 하는 자리에서 상대방끼리 서로 막 옥신각신 싸우다가 그래 반땡 할게. 반땡 하자. 했어.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녹취했어. 그래서 그거를 반을 줄 거로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지분 대한 얘기 온갖 얘기들 많았을 텐데 네, 그 한 분만 딱 떼내가지고 뭐 지분이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듯 나온 말일 수도 있는 것. 서로 명분일 수 있죠. 서로 각자 나는 이쪽 나 줘야 될 사람이 있어. 나 더 가져야 돼. 저쪽은 뭔 소리야. 뭐 우리끼리 계산하면 돼. 뭐 이러면서 나온 얘기일 걸로 보여요. 자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뭐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권에서 이게 뭐 술값 나눠내듯이 하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그 허가권자가 본인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막대한 부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냐. 그러니까 유동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던 사람으로서 자기 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이게 유동규 선에서 끝나는 거냐. 원래 그런가 보다 했고 있었는데 김용이 사실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럼 김용이 튀어나오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거는 김용이 나오면 당시의 허가권자인 시장한테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뭐 그런 게 있지 않겠나 했는데 그게 남욱의 입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가를 해주고 또 초과 수익을 환수 안 해가기로 하는 시 쪽에서 결국은 편의를 봐주고 뭔가 돈을 떼가는 게 있었겠구나라는 게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여기서 김용이 한 푼도 안 받았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정치자금으로 그걸 쓸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혀지면 모르겠으나 김용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게 당시에 성남시정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대장동 일당이 관계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각자가 당연히 자기 죄를 줄이고 좋은 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파편화된 진실들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적게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거짓일 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김용 사건까지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김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돈 줬다는 근거는 말밖에 없어요. 메모도 어쨌든 뭐 그냥 이모 씨가 작성한 거, CCTV도 정 변호사가 본인 집에 드나들었다는 얘기고 가방 종이 박스도 김용 측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가 본인이 제출했다고 하고 있고 그럼 뭐 돈을 받고 가방을 돌려줬다는 얘기인데 그런 게 상식적이지 않죠.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요. 구체적인 어떤 물증을 제시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공판 가서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 보여요. 저도 이제 거기 변호를 참여하고 있으니까 수사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뭐 일반적이지 않아요. 날짜도 특정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든 뭐 김용이나 아니면 통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년 동안 조사한 사건이거든요. 지금까지도 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있을 것이다. 받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말밖에 없죠. 뭐 증거를 좀 제시하라 제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검찰 쪽에서는 이제 인적 물적 증거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김용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죄 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아직 수사 과정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은 물증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김용 부원장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청구하는 시점이나 국감 한복판에 그런 것들 했고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도 사실 굉장히 좀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검찰이 혐의 입증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뭔가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소리 요란하게 한다. 그렇죠. 만약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김용 부원장 무죄 나온다, 뭐 이재명 대표 수사는 시작도 못한다 이러면 완전히 이거는 난리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현 변호사님은 또 그 변호 참여하고 계시니까 저보다 더 정보를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쪽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전략상 저도 검찰이 뭐 수사 과정에는 안 하고 그냥 수사 과정에 해버리면 저희들도 반박을 할 거니까 이제 공판 가서 제시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그럼 우리도 굳이 말할 거 없다 이러고 있는데 이 구속영장 발부할 때 가장 법원이 삼았던 거 증거 인멸의 우려였거든요. 그렇죠. 범죄 혐의 소명에는 얘기 없었어요. 예. 근데 증거 인멸이 뭐냐 그러냐면 유동규가 나왔단 말이죠. 유동규 본부장과 입을 맞출 우려. 그렇죠. 한마디로 그거죠. 근데 유동규가 밖에 나와 있는데 김용이 밖에 있으면 서로 결국 말 맞추지 않겠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큰 구속의 이유였어요. 물론 뭐 유동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지금 뭐 영장이라든지 수사 내용 봤을 때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뭐 4월, 6월, 8월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고 방법을 아주 적시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는 뭐 종이 상자, 뭐 박스 뭐 나오는데 그런 거 전혀 거기 없고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용처를 따질 때도 보면 그럼 돈을 어디서 썼느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기억에 끽 나온 거는 무슨 카카오톡으로 선물 준 거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기는 뭐 이게 뭐 8억 받고 6억 받고 막 했으니까 이거 돈을 어디 썼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선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엔 이거 뭐냐 이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현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해도 범죄 혐의가 최소한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장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동규랑 입 맞출 우려가 있으니 범죄를 전혀 저지른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구속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니까요. 이게 저는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 좀 어찌 보면 우스운 것이 그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내 분신 같다 최측근이다라고 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한동훈 이상민급 정도 되는 인물이죠. 뭐 아니면은 최근에 사임한 뭐 국정원 기조실장 같은 그 정도의 사이가 되는 인물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를 옹위하는 체제로 가는 거자. 저는 굉장히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현근택 변호사에게 근데 이제 그 대선 경선 과정이나 뭐 본선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 측의 일관된 주장은 대장동은 공공 환수를 최대한으로 끌어낸 어마어마한 치적이다. 그 당시 대장동 사업을 처음 설계하고 할 때는 부동산 시세가 별로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벌이라고는 자기는 상상도 못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공공 환수 조항만 최대한 집어넣느라고 노력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벌리게 된 그 시점에는 성남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몰랐다. 이제 그런 논리를 좀 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유동규 본부장의 언급이나 뭐 이런 등등을 들으면서 한간에 이 국민적 그냥 인식이 이게 또 완전히 그 초창기 설계할 때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었고 이게 한참 좋아질 때는 경기도지사를 갔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가 아니라 뭔가 좀 연결은 있는 것 같아라는 의구심이 생기고는 있지 않습니까? 1년째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도 이제 기자들이나 얘기 많이 해요. 지금 검찰의 논리는 뭐냐면 민간이 벌어간 건 다 배임이라는 거예요. 100% 다. 그럼 이제 얘기해요. 지금 민간이 4천억 벌어갔으니까 배임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2천억 벌어간 배임 아니냐. 배임이다. 지금 논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100억 걸어가도 배임이냐. 배임이라는 거예요. 그 논리는 뭐냐면 민간이 10원도 안 가져가야 배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 구조상. 네.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 그때 아시잖아요. 한참 올라갈 때거든요. 16년, 17년까지 올라갈 때. 이게 만약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n분의 n 반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확정일을 갖고 나머지는 민간이 갖게 할 것인지는 판단의 문제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배임이라 한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나 만약에 내가 재판에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그럼 민간이 100억 가져가도 배임이 될 거냐라고 묻고 싶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배임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논리는 다 깨집니다. 아이 근데 뭐 100억 가져가도 배임이냐 무조건 돈만 벌어간 배임이다 그럴 수는 없겠죠. 다 투자하면은 리스크도 있고 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3억을 투자하는 회사가
아무리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1,000억 벌어도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4,000억을 벌어간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안에서도 이거 초과이익 그 환수를 해야 넣어야 한다. 된다라는 예.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물론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안 좋다 이런 얘기 있었겠지만 수도권 위주로 약간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수도권은 워낙 신규 택지 개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남판교라고 불리는 대장동 정도면 사업성은 무조건 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이거 많았습니다. 대장동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잠깐만요. 3억은 자본금이고 예. 실제 투자금은 조단 이상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는 아니 시행사 현실 시공사 만약에 다 초과이익 들어가는 나누자 거죠. 그러면 손해 나면 손해도 부담하자고 해야죠. 자, 손해는 부담 안 하고 이익만 나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재판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고 네. 지금 김용 부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뭘 더 갖고 있는지 현근택 변호사가 좀 현장에서 빠르빠르 좀 파악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특허장 토론 시간에 좀 밝혀주시기 네. 바랍니다. 없어요, 제가 보기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남해 제일지선 함안 쪽으로 창원국의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해졌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 노포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노포분기점에서 금정 사이로 속도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가 막혀 있는 만큼 뒤로 3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졌습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 부근과 감곡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축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뒤로 성수분기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원릉분기점을 앞두고 1차로에서